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은 끝이야.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 한국을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나갈 테면 얼마든지 나가라는 태도를 보이자 오히려 당황한 건 미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를 꺼내놓자 미국은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이고 미 중부사령부 정보분석관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지하 2층 통합상황실에서 새벽 3시 23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늘어선 벽면 앞에서 야간 당직 분석관 3명이 각자 헤드셋을 끼고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고 에어컨 가동음만 낮게 울리는 실내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커피를 손에 든 채 화면을 보며 일상적인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좌측 상단 모니터에서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경납고 3번 구역에서 폭발 감지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깜빡이기 시작했으며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즉시 해당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CCTV 영상이 전환되며 경납고 외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타났고 이어서 연쇄 폭발이 시작되며 인접한 경납고 4번과 5번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직 책임자인 마크 레이놀즈 소령이 제 옆으로 급히 다가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톰슨 뭡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경납고 연쇄 폭발이고 3번에서 시작해서 4번, 5번까지 확산 중입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즉시 통신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지 전체 비상 발령하고 소방팀 즉시 투입하십시오. 저는 폭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3번 경납고 폭발 시각이 새벽 3시 19분이었으며 4번은 21분, 5번은 23분으로 정확히 2분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2분 간격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타이밍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공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놀즈 소령에게 보고했어요. 소령님, 폭발 간격이 규칙적이고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임라인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여줬고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보내온 정보 브리핑 패키지 안에 한국 국방분석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목이 중동 미군 기지 동시다발 타격 시나리오 분석이었으며 저는 그걸 대충 훑어본 후 과장된 가정이라고 판단하고 폐기 문서함에 넣어뒀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즉시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고 휴지통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을 검색하자 KIDA 중동 기지 타격 분석이라는 PDF가 나타났고 저는 파일을 복구해서 열었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공격 예상 패턴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경납고 3번, 4번, 5번이 순차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폭발 간격은 2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고 심지어 경납고 번호까지 동일했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 분석팀이 이미 예측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놀즈 소령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보여주며 급히 말했어요. 소령님, 한국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받은 겁니까?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이고 당시 회의에서 과장된 시나리오로 판단돼서 폐기됐습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폐기라니 누가 결정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워싱턴 브리핑 회의에서 상부 지시로 내려왔고 저도 참석했지만 반대 의견 내지 못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주한미군 비용 문제까지 거론되며 한국은 보호만 받는 나라라는 발언이 나왔고 저는 그때 침묵했으며 지금 그 침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레이놀즈 소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즉시 보고서 전체 내용 확인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스크롤 내리기 시작했고 이 페이지에는 추가 타격 예상 지점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보급창고 7번과 통신 안테나 동측 구역이 다음 목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현재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27분이었고 보고서상 다음 폭발 예정 시각은
29분이었으며 저는 레이놀즈 소령에게 급히 말했어요. 소령님, 보급창고 7번 즉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즉시 통신망을 열고 지시했습니다. 7번 구역 전 인원 즉시 대피하십시오. 하지만 명령이 전달되기도 전에 화면 우측 하단 모니터에서 새로운 경보가 울렸고 보급창고 7번 폭발 감지라는 문구가 나타났으며 CCTV 영상에는 거대한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고서가 맞았고 우리가 무시한 예측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였으며 이건 단순 정보 실패가 아니라 우리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보고서 3페이지를 급히 열었고 거기에는 공격 목적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군 이동 경로 연계 차단 작전으로 추정되며 유럽 전선 병력 재배치와 시기적으로 연동될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였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유럽 전선 병력 재배치라니 당시 회의에서 그 부분도 과도한 연결이라며 기각됐던 내용이었고 저는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암호화 채널을 열어 보고서를 첨부하고 제목에 한국 예측 시나리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입력했으며 긴급 등급을 최상위로 설정해서 전송했어요. 30분 후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고 레이놀즈 소령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현 상황 파악 중이며 유럽 병력 이동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예정대로 진행이라니 한국 보고서는 명확하게 중동 공격과 유럽 재배치가 연계되어 있다고 경고했는데 워싱턴은 여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건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레이놀즈 소령에게 급히 말했어요. 소령님, 이동 중단 요청해야 합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톰슨, 이건 우리 권한 바뀌고 워싱턴 결정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어 4페이지를 확인했고 거기에는 공격 좌표와 미군 이동 예정 경로가 겹치는 지점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유럽 폴란드 전진기지로 향하는 이동 경로 중간에 빨간색 마커가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고위험 구역 통과 불가 권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현재 병력 이동 계획을 검색했고 국방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럽 증원부대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지도에 겹쳐봤습니다. 경로가 한국 보고서에서 표시한 고위험 구역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레이놀즈 소령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동 경로가 위험합니다. 즉시 중단 요청 올려야 합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화면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공식 채널로는 막힐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이놀즈 소령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비공식으로 움직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 체계를 어기고 독단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공식 절차를 따를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서 다시 파헤치겠습니다. 레이놀즈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보고서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설계된 작전을 분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고 우리는 그걸 무시했으며 지금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고 멈출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명령을 어겨야만 가능했으며 저는 이미 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워싱턴 복귀 사흘 후 저는 국방부 본관 3층 긴급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목요일 오후 2시였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실내는 어두웠으며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국방부 작전국장 제임스 해리슨 준장과 상무부 차관보 2명과 CIA 연락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배정된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국 보고서 원본과 중동 기지 피해 현황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유럽 병력 재배치 일정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해리슨 준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톰슨 분석관 보고 시작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고 중동 기지 피해 현황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으며 경납고 5개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과 보급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은 한국 국방분석연구원이
일주일 전 제출한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하며 폭발 시각과 목표 지점이 모두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해리슨 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 보고서는 왜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브리핑 회의에서 과장된 시나리오로 판단되어 폐기됐고,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상무부 차관보 중 한 명인 로버트 커밍스가 끼어들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장된 시나리오라니 누가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저는 회의록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작전국 브리핑에서 복수의 참모가 동의했고 최종 결정은 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리슨 준장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책임 회피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중동 공격과 유럽 병력 재배치가 연동되어 있다고 분석했고 구체적으로 이동 경로상의 고위험 구역을 명시했으며 현재 계획된 이동 경로가 해당 구역과 겹칩니다. 화면에는 한국 보고서에서 가져온 지도가 나타났고 유럽으로 향하는 미군 이동 경로 위에 빨간색 위험 표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폴란드 전진기지로 가는 중간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해당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구역을 통과하는 병력 이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경로 변경을 건의합니다. 해리슨 준장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중단은 불가능하고 이미 일부 부대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미 출발했다니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작전이 강행된 거였고 저는 급히 물었어요. 언제 출발했습니까? 해리슨 준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새벽이고 선발대가 이미 중간 기착지 통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이동 일정을 확인했고 선발대가 한국 보고서에서 표시한 고위험 구역에 내일 오전 도착 예정이라는 걸 발견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긴장했어요. 저는 해리슨 준장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준장님, 최소한 경로 우회라도 지시해야 합니다. 해리슨 준장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톰슨 분석관, 당신은 현장도 모르는 분석관이고 작전 결정은 우리 몫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현장도 모르는 분석관이라니. 저는 중동 기지에서 직접 폭발을 목격했고 한국 보고서가 맞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여전히 제 의견은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때 CIA 연락관이 조용히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한국 측 의도를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해리슨 준장이 그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의도입니까? CIA 연락관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 작전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협조를 빌미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개입 의도라니. 한국은 명백히 위험을 경고했고 우리가 무시한 거였는데 오히려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경고 목적이었고 실제로 중동 예측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커밍스 차관보가 저를 보며 냉소하며 말했어요. 톰슨 분석관,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커밍스 차관보가 해리슨 준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해리슨 준장이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주한미군 감축안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니.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협박이었고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병력을 빼겠다는 위협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 유럽 전선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으로 용산기지 일부 부대와 평택기지 지원 부대를 단계적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해리슨 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이건 동맹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리슨 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맹은 상호 협력이고 한국이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우리도 조정할 권리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분위기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감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지금 우선순위는 유럽 이동부대 안전 아닙니까? 해리슨 준장이 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정하고
당신은 분석이나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해리슨 준장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럽 병력 이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한미군 감축안도 동시에 준비합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의 결정을 따를지 아니면 독단으로 한국 측에 경고를 전달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동 기지 추가 피해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모두 한국 보고서 예측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으며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럽 병력 이동이 강행되고 주한미군 감축까지 준비되는 동안 저는 뭔가 더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국 보고서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작전을 분석한 것일 가능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에 긴급 속보가 터졌고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CNN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 속 앵커가 읽고 있는 뉴스 제목은 중동 미군 기지 추가 타격 발생이었고 이번에는 이라크 아인 아라사드 기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유럽 폴란드 인근에서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국경 지역에 집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중동 추가 타격과 유럽 러시아군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했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연계된 작전이었으며 한국 보고서가 예측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한국 보고서 5페이지를 확인했고 거기에는 중동 2차 타격 후 유럽 전선 동시 불안정화 예상이라는 섹션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군 기갑부대 집결 가능성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무시했으며 지금 세 개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고 중심에는 우리가 폐기했던 그 보고서가 있었으며 저는 이제 이게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작전의 분석이었다는 반전을 확신하게 됐고 멈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명령을 완전히 어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긴급 속보 확인 이틀 후 저는 폴란드 포즈난 전진기지 작전 통제실에 서 있었고 토요일 오전 11시였지만 실내는 형광등 불빛만 밝게 켜져 있었으며 정면 모니터 8개에는 국경 지역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긴급 파견된 지 12시간째였고 유럽 증원 부대와 함께 수송기로 이동해 새벽에 도착했으며 현장 지휘관인 토머스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병력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분석관 선발대가 30분 전 도착 완료했고 후속 부대도 오후 2시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확인했고 기지 외곽에 주둔 중인 미군 장갑 차량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병력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보급품을 하역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국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모니터를 전환하며 대답했어요. 러시아군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 기갑부대 집결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국경 동쪽 20km 지점 위성 영상이 나타났고 러시아군 T-90 전차들이 숲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그 수가 최소 30대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배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전차들이 단순 방어 대형이 아니라 공격 준비 태세로 정렬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건 방어 배치가 아닙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전차 간격과 지원 차량 배치를 보면 단기 돌파 작전 준비 상태이고 타이밍이 우리 병력 도착과 겹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명령은 배치 완료까지 강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명령 강행이라니 워싱턴은 여전히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러시아군 움직임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6페이지에는 유럽 전선 연계 분석이라는 섹션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미군 병력 이동 좌표와 러시아군 배치 예상 지점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위성 영상 좌표를 한국 보고서
지도에 겹쳐보기 시작했고 러시아군 전차 배치 위치가 보고서 예측 지점과 오차 3km 이내로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또 맞았고 한국 보고서는 중동 공격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군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건 단순 분석이 아니라 전체 작전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며 급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보고서가 이 배치까지 예측했고 중동 공격 좌표와 지금 러시아군 위치가 연결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며 물었어요. 연결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세 개의 지도를 동시에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기지 폭발 지점과 유럽 병력 이동 경로와 러시아군 배치, 좌표를 겹쳐보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동에서 유럽을 거쳐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선이 표시되었고 각 지점마다 빨간색 마커가 찍혀 있었으며 모든 선이 한반도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추측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중동 예측이 정확히 맞았고 러시아군 배치도 일치하며 이제 남은 건 우리 병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저는 한국 보고서 7페이지를 열며 대답했어요. 병력 이동 중 추가 타격 발생 가능성이고 구체적으로 이동 경로상의 보급 거점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즉시 작전 지도를 확인했고 우리 후속 부대가 통과할 보급 거점이 3곳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한국 보고서에서 언급한 고위험 구역과 겹쳤어요. 저는 해당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여기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확대하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후속 부대는 이미 출발했고 경로 변경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경로 변경 불가라니 우리는 한국 보고서가 경고한 위험 구역으로 병력을 그대로 보내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통신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동에서 긴급 전문 왔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즉시 화면을 확인했고 저도 함께 봤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라크 아인 아라사드 기지 추가 타격 발생했고 보급 저장소 3개 구역 동시 폭발했으며 피해 규모 확대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추가 타격이 지금 발생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있었으며 우리 병력은 위험 구역으로 이동 중이었고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후속 부대 즉시 정지 명령 내려야 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톰슨 분석관 정지 명령은 워싱턴 승인 필요하고 제 권한 바뀝니다. 저는 그를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승인 기다리면 늦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통신 담당자에게 지시했어요. 워싱턴에 긴급 승인 요청 올리고 후속 부대에 대기 지시 전달하십시오. 통신 담당자가 즉시 암호화 채널을 열고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늦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승인 절차만 해도 최소 30분 이상 걸릴 게 분명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브래들리 대령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서울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보고서 작성자를 직접 만나야 하고 이 패턴을 끊을 방법은 그쪽에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워싱턴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인 기다리면 후속 부대가 위험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작전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긴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포즈난에서 서울 직항은 없었지만 프랑크푸르트 경유편이 오후 5시에 출발 예정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즉시 예약을 진행했고 좌석을 확보한 후 기지 출입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뒤를 돌아봤고 작전 통제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들이 보였으며 그 너머로 국경 방향 하늘이 흐리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동과 유럽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고 병력 이동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러시아군은 국경에서 대기 중이었고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으며 저는 이제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독단으로 서울로 가는 선택을 했고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 도착 14시간 후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대합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출장객들과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한국국방분석연구원 측에서 보낸 픽업 담당자를 찾기 위해 출구 쪽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승인받지 못한 채 출발했기 때문에 공식 영접은 없었고 저는 프랑크푸르트 경유 중에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실에 긴급 연락을 넣어 KIDA 연결을 요청했으며 새벽 2시에 회신이 왔고 담당자 파견 예정이라는 짧은 답변만 받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출구 근처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고 군복을 입은 장성이나 정장 차림의 관료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확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고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으며 키는 175cm 정도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그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톰슨 분석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물었어요. 국방분석연구원에서 나오셨습니까? 남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았고 저는 그의 손이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걸 느꼈으며 군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가 악수를 끝내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강우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강우라니 한국 보고서 어디에도 작성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단지 KIDA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라는 직함만 적혀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직접 나온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신 분입니까? 이강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를 만나려고 워싱턴 승인도 없이 서울까지 왔는데 막상 마주하니 뭐부터 물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이강우는 저를 기다리지 않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캐리어를 끌고 그를 따라갔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강우가 뒷좌석 문을 열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타십시오. 저는 차량에 올라탔고 이강우가 반대편 문으로 들어와 앉았으며 운전석에는 이미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차량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급히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강우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엇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내 부팅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기지 공격과 유럽 러시아군 집결이 동시에 발생했고 워싱턴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준비 중이며 저는 이 흐름을 끊기 위해 한국 측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워싱턴 승인받고 오셨습니까?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승인은 없고 독단으로 왔습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다니 이강우는 제가 승인 없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강우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회의 패턴과 병력 이동 일정을 분석하면 현장 분석관이 독단 행동할 타이밍이 계산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계산됐다니 이강우는 저희 내부 회의 패턴까지 분석하고 있었고 제가 언제 움직일지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건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강우가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봤고 첫 페이지에는 시간 순서로 정리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중동 기지 1차 공격 발생 시각과 워싱턴 긴급 회의 소집 시각과 유럽 병력 이동 출발 시각과 러시아군 국경 집결 확인 시각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예측 시각과 실제 발생 시각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으며 오차가 평균 30분 이내였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확인했고 이 페이지에는 폴란드 전진기지 도착 시각과 제가 서울행을 결정할 예상 시각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제가 항공편을 예약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중동 기지에서 보고서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폴란드로 이동하고 서울로 오는 흐름까지 전부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건 사후 분석이 아니라 사전 설계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전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강우가 창밖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개월 전부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3개월 전이라니 중동 공격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이미 전체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있었고 저희에게 보고서를 보낸 건 경고가 아니라 확인 절차였던 거예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이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강우가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은 저희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장으로 판단했으며 공식 채널로는 개입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 보고서는 폐기됐고 주한미군 비용 문제까지 거론되며 한국은 보호만 받는 나라라는 발언까지 나왔으며 저희는 한국을 무시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강우가 태블릿 화면을 전환하며 대답했어요.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만 워싱턴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보고서 이미 보냈습니다. 미국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전에 경고했고 저희는 폐기했으며 중동 공격이 발생했고 유럽 전선이 흔들렸으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준비됐고 저는 독단으로 서울까지 왔지만 이미 한국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으며 저희가 쫓아가는 흐름 자체가 이미 설계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차량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며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지나갔고 이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협조를 요청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준비한 대응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주도권은 처음부터 이쪽에 있었으며 저희는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고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워싱턴에 어떻게 보고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지만 보고한다고 해서 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도착 30분 후 저는 서울 용산구 지하 3층 합동 상황실에 서 있었고 월요일 오전 11시였지만 실내는 형광등과 모니터 불빛만 밝게 켜져 있었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 군사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강우가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상황실 안에는 한국군 장교 6명이 각자 배정된 모니터 앞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추적하고 있었으며 저는 주변을 살피며 이곳이 단순 분석실이 아니라 실제 작전을 통제하는 지휘소라는 걸 느꼈어요. 이강우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시간 전력 배치 현황이고 북한 동향도 함께 추적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고 동해안과 서해안에 한국 해군 함정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파란색 마커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상태도 별도 창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미 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대비 완료라니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를 이미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건 단순 방어 태세가 아니라 독자 작전 체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상황실 우측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담당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공식 메시지 도착했습니다. 이강우가 즉시 해당 모니터로 이동했고 저도 따라가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제목에는 주한미군 작전 조정 통보라고 적혀 있었고 본문에는 한국 측 협조 부족으로 인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유럽 전선으로 재배치하며 단계적 이동을 즉시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협조 부족이라니 한국은 명백히 보고서를 보냈고 오히려 워싱턴이 무시했는데 지금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철수 카드를 실제로 쓰고 있었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이강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이동 명령이 하달됐고 용산 기지 일부 부대가 30분 전 철수 준비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스크린으로 돌아가 한반도 배치 현황을 확인했고 용산 기지 구역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미군 부대 일부가 실제로 이동 준비 중이라는 상태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협조를 재요청해야 합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협조 재요청은 무의미하고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을 스크린에 연동시켰고 새로운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독자 방어 태세 전환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구역을 한국군이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일정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자 방어 태세라니 한국은 미군 철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자체 체계로 전환하려는 거였고 이건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없이는 북한 억제력이 약화됩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약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확신에 당황했고 이강우가 스크린을 전환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전력 배치가 즉시 가동되고 공군 전투기 추가 편대 투입 완료했으며 해군 이지스함도 작전 해역 배치 완료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배치 현황이 나타났고 F-35 전투기들이 공군 기지에서 대기 중인 모습과 세종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초계 임무 수행 중인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즉시 가동이라니 이건 긴급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배치였고 한국은 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이미 전제하고 훈련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며 워싱턴의 협박 카드는 오히려 한국이 기다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강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강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2개월 전부터입니다. 저는 그 기간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2개월이라니 한국은 저희가 중동 공격을 예측하고 유럽 병력 이동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독자 방어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고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으며 저희 협박은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그때 상황실 좌측 모니터에서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용산 기지 미군 일부 병력 실제 이동 시작했습니다. 이강우가 화면을 확인했고 저도 함께 봤습니다. 용산 기지에서 장갑 차량 6대가 출발하는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이동 방향은 평택 기지였으며 거기서 수송기를 타고 유럽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함께 나타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철수가 시작됐고 한반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건 더 이상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공백구역 즉시 메워야 합니다. 이강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용산 기지 인근 한국군 부대가 즉시 이동하는 영상이 나타났고 K-9 자주포 6대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미군이 빠진 구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배치 완료 예상 시간은 30분 이내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30분이라니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한국군은 이미 대체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고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라 리허설까지 마친 작전이었으며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이강우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의도하신 겁니까?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철수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미군 철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워싱턴의 협박 카드는 한국이 독자 체계로 전환하는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었으며 저희는 압박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원하던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빠져나가고 한국군 자주포가 그 자리를 메우는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고 북한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은 이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으며 저희 협박은 오히려 상대 계획의 일부였고
이제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지만 믿지 않을 게 분명했으며 저는 독단으로 서울까지 와서 저희가 완전히 읽힌 상황을 확인했고 돌아갈 방법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상황실 체류 이틀 후 저는 같은 지하 3층 합동 상황실에서 수요일 오후 4시에 유럽 전선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고 이강우가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폴란드 전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나토 방어선이 러시아군 압박으로 후퇴하고 있었고 독일군 기갑부대가 재배치되며 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긴장했어요. 이강우가 화면을 확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토 내부 조율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속 방어선 배치를 확인했고 독일과 폴란드 부대 간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공백으로 러시아군 정찰 차량들이 침투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원 가능합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폴란드 후방 보급 거점 영상이 나타났고 거대한 야적장에 한국산 K-9 자주포 30여 대가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으로 포탄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K-9 자주포라니 저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배치된 줄은 몰랐고 보급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보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배치됐습니까? 이강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했고 현재 작전 가능 상태입니다. 저는 그 기간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3주 전이라니 러시아군이 국경에 집결하기 전부터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무기를 배치하고 있었고 이건 긴급 지원이 아니라 사전 계획된 전개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빌려 생산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K-9 자주포 생산 일정과 수출 승인 날짜를 추적했으며 데이터를 역산해보니 최소 6개월 전부터 이 물량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건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유럽 전선 불안정 가능성을 예측했고 폴란드 측과 사전 협의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6개월 전 예측이라니 한국은 중동 공격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유럽 전선까지 연결된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있었고 저희가 뒤늦게 대응하는 동안 이미 물자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이건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장 흐름을 설계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때 스크린 우측 상단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 전선 투입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K-9 자주포 6대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났고 폴란드군 호위 차량들이 앞뒤로 동행하고 있었으며 목적지는 러시아군 압박이 가장 심한 동부 방어선이라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선 투입이라니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장에 배치되고 있었고 나토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으며 이건 지원이 아니라 개입이었어요. 이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분 후 사격 시작 예정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오후 4시 23분이었으며 사격 시작 예정 시각은 4시 38분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스크린을 계속 주시했고 K-9 자주포들이 지정된 위치에 도착해서 포신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폴란드군 관측병들이 좌표를 전달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4시 38분이 되었고 스크린 속에서 K-9 자주포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으며 포구 화염이 밝게 터지는 순간 관제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자주포들도 연속 사격을 시작했고 포탄들이 러시아군 집결 지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위성 영상에는 착탄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러시아군 전차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차량들이 후퇴하는 움직임이 보였으며 나토 방어선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멈춰 섰어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 후퇴 시작했고 나토 방어선 안정화 중입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선이 바뀌고 있었고
한국산 자주포가 나토를 구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병력을 재배치하느라 혼란스러운 동안 한국은 이미 준비된 무기로 전장을 안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린 좌측 하단에 긴급 속보가 나타났고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과 탄약 지원 시작했다는 제목이었고 구체적으로 북한군 공병부대 2,000명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며 포탄 10만 발도 함께 수송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북한 지원이라니 전선이 확대되고 있었고 러시아는 병력 손실을 북한으로 보충하려 하고 있었으며 이건 단순 국지전이 아니라 글로벌 구조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이것도 예상하셨습니까? 이강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고 이미 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강우가 태블릿 화면을 전환하며 보여줬고 거기에는 확대된 전쟁 구조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났으며 북한 러시아 지원 단계와 중국 개입 가능성과 중동 추가 확전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확대된 전쟁 구조라니 한국은 단순히 현재 전선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중동까지 연결된 전체 전쟁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고 각 단계마다 대응 방안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도 공유받아야 합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워싱턴은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보고서는 이미 여러 번 무시됐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나왔으며 저희는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부담으로 보고 있었고 지금 이 시나리오를 가져가도 똑같이 폐기될 게 분명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한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막고 있었고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중동에서는 추가 공격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한국은 이 모든 흐름을 이미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개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관찰만 하고 있었으며 이강우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유럽 전선 안정화 사흘 후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고 이강우가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전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폴란드 동부 지역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집중 포격을 실시하는 장면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포탄들이 러시아군 기갑부대 집결 지역으로 연속 낙하하고 있었고 착탄 지점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으며 위성 영상에는 러시아군 전차들이 후퇴를 시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었어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 후퇴 속도 증가하고 있고 나토 방어선 완전 회복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리던 전선이 멈췄고 러시아군이 물러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산 자주포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나토 내부 혼란도 점차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침착함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시작된 상황에서 추가 변수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스크린 우측 상단에 긴급 속보 알림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급히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병력 파견 확정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고병 사단 규모 병력 5,000명 추가 지원을 결정했으며 탄약과 군수 물자도 대규모로 수송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5,000명 추가라니 북한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선에 개입하고 있었고 이건 전쟁 구조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예측하셨습니까?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했고 화면에는 북한 병력 파견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문서가 나타났으며 예상 병력 규모와 투입 시기와 러시아 내 배치 지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또 맞았고 한국은 북한의 추가 지원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으며 이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된 시나리오였어요. 그때 스크린 좌측 하단에 또 다른 속보가 나타났고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성명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이었고 구체적으로 백악관이
북한 러시아 지원을 빌미로 한국의 주한미군 추가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동시에 요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추가 감축과 증액 동시 요구라니 워싱턴은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을 압박 기회로 보고 있었고 한국에 이중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었으며 이건 협력이 아니라 착취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를 띄웠고 전시작 정권 환수 준비 계획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지휘 체계에서 완전 독립하는 단계별 일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작 정권 환수라니 한국은 워싱턴 압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 독립을 선언하려 하고 있었고 이건 동맹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동맹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손상됐고 복구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단호함을 보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은 한국 보고서를 폐기했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썼으며 이제 방위비까지 올리려 하고 있었고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강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시작 정권 환수 발표는 오늘 오후 2시 예정이고 청와대 공식 브리핑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현재 오전 10시 15분이었으며 발표까지 4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발표 전에 워싱턴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강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협의는 무의미하고 결정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고 한국은 워싱턴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 행동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당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북한 추가 정보 입수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북한 병력 이동 경로가 지도로 나타났고 평양에서 출발한 수송 차량 행렬이 북중 국경을 넘어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예상 도착 시각은 일주일 후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 병력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고 전선 확대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으며 워싱턴은 이 상황을 한국 압박에 이용하려 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전선 확대까지 대비하셨습니까? 이강우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고 거기에는 확대된 전쟁 구조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났으며 북한 러시아 지원 단계별 증가와 중국 개입 가능성과 중동 추가 확전 시나리오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한국군 독자 대응 방안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북한이 병력을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증가시킬 경우 한국은 유럽 무기 공급을 2배로 확대하고 중국이 러시아 편에서 물자 지원을 시작할 경우 한국은 나토와 직접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중동에서 추가 미군 기지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독자 정보망으로 사전 경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대응이 아니라 확대된 전쟁 구조 전체를 이미 설계하고 있었고 각 변수마다 독자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미군 개입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스크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한국산 자주포가 계속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었고 북한 병력은 국경을 넘어 이동 중이었으며 워싱턴은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독자 체계로 전환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관찰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개입은 오히려 흐름을 방해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강우가 처음 말했던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전시작 정권 환수 발표 사흘 후 저는 워싱턴 국방부 본관 4층 복귀 보고실에 앉아 있었고 화요일 오후 3시였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실내는 어두웠으며 타원형 테이블 건너편에는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국방부 감찰관 2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수석 의원인 제임스 카터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어요. 톰슨 분석관 서울 무단 출장 경위부터 설명하십시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치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국방분석연구원 보고서가 중동 공격을 정확히 예측했고 유럽 전선 연계 가능성도 명시했으며 현장 확인을 위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카터 의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승인은 받았습니까?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 판단했고 사후 보고 예정이었습니다. 카터 의원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후 보고라니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징계 사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복귀 즉시 소환 통지를 받았고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제 독단 행동은 이미 문제가 된 상태였어요. 국방부 감찰관 중 한 명인 로버트 밀러가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전선 확대 시나리오와 북한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고 한국 측 독자 대응 계획도 파악했습니다. 밀러 감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미군 철수 시 즉시 자체 병력으로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용산 기지 철수 당일 30분 내로 한국군이 배치 완료했습니다. 카터 의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동맹 약화 아닙니까? 저는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동맹 약화가 아니라 한국 독자 방어 능력 증명이었고 오히려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카터 의원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톰슨 분석관 당신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 편이라니 저는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이건 제 위치를 더 어렵게 만들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밀러 감찰관이 끼어들며 물었어요. 그럼 한국 보고서 초기 폐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초기 폐기 결정이라니 이건 제가 참석했던 브리핑 회의를 거론하는 거였고 당시 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과장된 시나리오로 판단됐고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한 판단 실패였습니다. 카터 의원이 서류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판단 실패를 인정한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긴급 전문이 쌓여 있었고 대부분 주한미군 철수 관련 후속 조치 내용이었으며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독자 체계로 전환했다는 사실이었고 워싱턴은 여전히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뉴스 알림이 나타났고 저는 클릭해서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공식 발표라는 제목이었고 구체적으로 용산 기지와 평택 기지에서 총 3,000명 규모 병력이 단계적으로 유럽 전선으로 재배치되며 첫 이동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철수가 공식화됐고 협박 카드가 아니라 현실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한반도 전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추가 뉴스를 검색했고 한국 측 반응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라는 제목이었고 대변인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와 무관하게 한국군 독자 감시망 즉시 가동한다고 발표했으며 구체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역과 공역을 실시간 추적하는 독자 체계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독자 감시망이라니 한국은 미군 정보 자산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고 철수 발표와 동시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건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저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을 요청했고 30분 후 승인이 떨어졌으며 저는 한국 감시 체계 관련 정보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한국 독자 위성 네트워크 구조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정찰 위성 5대와 통신 위성 3대가 한반도 상공을 실시간 커버하고 있었으며 지상 레이더 기지와
해상 감시 함정도 통합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도표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방어망이 아니라 미군 공백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었고, 한국은 우리가 빠질 상황을 이미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감시 능력은 일부 영역에서 미군보다 우수할 가능성도 보였어요. 저는 파일 2페이지를 넘겼고, 거기에는 미사일 추적 정보 공유 체계라는 섹션이 있었으며, 한국 감시망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나토와 일본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건 정보 허브 역할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이었으며, 우리 철수는 오히려 한국의 독자 네트워크 구축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을 압박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원하던 독립명분을 제공했고, 감시 체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며, 정보 우위는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이 사실을 공식 보고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지만, 보고해도 믿지 않을 게 분명했으며, 오히려 다시 한국 편을 든다는 비난만 받을 거였고, 저는 결국 비공식 채널로 서울과 다시 연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비공식 채널 연결 결정 이틀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고, 목요일 오후 6시였지만 워싱턴에는 출장 보고 없이 개인 휴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이강우가 똑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악수를 청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왔습니다. 이강우가 악수를 받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예상했다니. 이강우는 제가 워싱턴 청문회를 받고 다시 서울로 올 거라는 걸 미리 계산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차량에 오르자 이강우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반도 해상 작전 상황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며 서울 시내를 벗어나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강우가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 양쪽에서 한국 해군이 실시간 초계 작전 진행 중이고, 독자 감시망도 완전 가동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 해군 함정들이 파란색 마커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배치 패턴을 확인했고,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함 3척이 동해 중부 해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해에는 호위함들이 북방 한계선 인근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공백은 없습니까? 이강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백 없고 오히려 작전 효율성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효율성 증가라니? 한국은 미군 없이도 작전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이건 우리 존재가 오히려 조율 부담이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차량이 경기도 평택 해군 작전사령부로 향하며 이 시간이 흘렀고, 저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철수로 한국을 압박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독자 작전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만 제공했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가고 있었어요. 평택 해군 작전사령부 도착 후 저는 지하 2층 통합 상황실로 안내됐고, 실내는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한국 해군 장교들이 각자 배정된 모니터 앞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우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실시간 해상 작전 현황입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동해와 서해 전역이 표시되고 있었고, 한국 함정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으며, 북한 선박 움직임도 별도 창에서 추적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북한 선박이라니? 저는 북한 동향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미군 정보 없이도 완전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린 우측 상단에 긴급 알림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해군 함정 집결 포착됐습니다. 이강우가 즉시 해당 화면을 확대했고, 대만 해협 지도가 나타났으며, 중국 해군 구축함 8척이 대만 북부 해역에 배치되어 있는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함정 집결이라니? 이건 단순 훈련이 아니라 해상 봉쇄 준비로 보였고,
대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담당 장교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대만 북부 항로 차단 시도 중이고 대만 상선 3척이 회항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봉쇄란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까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미국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어요. 미국은 전력 분산 중이고 대응 실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군 배치 현황이 나타났고 중동에서 병력 일부가 묶여 있었으며 유럽 전선 지원으로 추가 병력이 투입되어 있었고 태평양 함대는 대만 해협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은 동시다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력 분산으로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공백은 더 이상 메울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스크린 좌측 하단에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해군 긴장 억제 작전 즉시 가동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동해상에서 한국 이지스함들이 북상하기 시작하는 영상이 나타났고 목적지는 북한 동해 해역 인근이었으며 동시에 서해에서도 호위함들이 북방 한계선 초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물었습니다. 긴장 억제라니 무슨 뜻입니까? 이강우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중국 대만 봉쇄 시도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 있고 한국군이 선제적 억제력 과시로 도발 차단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선제적 억제라니 한국은 미군 없이도 북한을 통제하고 있었고 대만 위기까지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었으며 이건 독자 작전 능력의 완전한 증명이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함정들이 북한 해역 인근에 도달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레이더 탐지 범위가 북한 전역을 커버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선박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항구로 회항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북한 해군 활동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긴장 수위 하락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미군이 빠진 구역을 한국이 그대로 대체하고 있었고 억제력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북한은 한국군 단독작전에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빠질 상황을 전제로 준비했습니까?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제했고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고 독자 감시망과 해상 통제 작전을 준비했으며 중동 유럽 대만까지 연결된 위기 속에서 한반도만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으며 저는 이 사실을 워싱턴에 보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보고에도 믿지 않을 게 분명했으며 오히려 제 입지만 더 악화시킬 거였고 저는 관찰만 계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반도 해상작전 확인 나흘 후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월요일 오전 9시에 긴급 알림을 받았고 이강우가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러시아 사이버 공격 탐지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한국 방산 기업 네트워크에 대규모 DDoS 공격 감지됐고 동시에 통신망 일부 구간도 마비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확대하며 공격 현황을 확인했고 한화디펜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서버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고 있었으며 접속 시도 횟수가 초당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강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겨냥했고 유럽 무기 공급 차단이 목적입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직접 겨냥이라니 러시아는 유럽 전선에서 밀리자 한국 방산 기업을 타격해서 무기 공급 루트를 끊으려 하고 있었고 이건 전선 확대가 아니라 후방 교란 작전이었어요. 담당 장교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통신망 마비 확산 중이고 일부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도 접근 불가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생산 라인까지 마비라니 사이버 공격이 단순 네트워크 교란을 넘어 실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유럽으로 향하던 무기 공급이 실제로 차단될 위기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지시를 내렸고 사이버 방어팀 긴급 투입이라는 명령이 각 방산 기업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원격 접속으로 서버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로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 강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초당 접속 시도 횟수가 20만 건을 넘어서며 방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어요.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방어 실패하고 있고 주요 서버 3대 완전 다운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다운이라니 이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실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거였고 유럽 전선에 배치될 예정이던 K-9 자주포 추가 물량과 포탄 수송이 모두 멈출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이강우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주요 루트는 복구 불가능하고 대체 경로 가동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경로가 있습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를 띄웠고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무기 공급 경로가 2개의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경로는 부산항에서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폴란드로 향하는 루트였고 대체 경로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우회 경로였으며 저는 지도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경로를 이미 준비하셨습니까?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예측했고 이중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중 구조라니 한국은 러시아 공격까지 계산하고 숨겨둔 대체 공급망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존 루트가 차단당할 걸 전제로 백업 시스템을 완성한 거였어요. 이강우가 통신망을 열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천항 대체 물량 즉시 출항 준비하십시오. 스크린이 전환되며 인천항 야적장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이미 선적 대기 중이었으며 K-9 자주포 6대가 포장된 채로 크레인에 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준비됐다니 이강우는 사이버 공격 발생 전부터 대체 물량을 인천항에 배치하고 있었고 공격 즉시 우회 경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였어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인천항 출항 준비 완료됐고 북극 항로 기상 조건도 양호합니다. 이강우가 최종 승인을 내렸고 화면 속에서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기 시작했으며 목적지는 노르웨이 오슬로 항이었고 거기서 육로로 폴란드까지 수송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로는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강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2개월 전부터이고 러시아 반격 시나리오 포함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2개월 전이라니 한국은 유럽 전선 지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까지 계산하고 대비하고 있었고 사이버 공격은 예상된 시나리오였으며 대체 경로는 함정이 아니라 원래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때 스크린 우측 상단에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부산항 주요 서버 복구 시작됐고 일부 생산 라인도 재가동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사이버 방어팀이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차단 필터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서버 접속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이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요 루트도 곧 복구되고 이중 공급 체계 완성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중 공급이라니 한국은 기존 루트 복구와 대체 경로 가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러시아 공격은 오히려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만 만들었으며 전선 차단 시도는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서버가 복구되며 생산이 재개되고 있었고 인천항에서는 대체 물량이 북극 항로로 출항했으며 유럽 전선에 도착할 무기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었고 러시아는 한국을 타격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공급망만 드러나게 만들었으며 이강우가 처음부터 설계한 이중 구조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선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이지 않는 흐름 싸움이고 준비된 쪽이 이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중동 공격과 유럽 전선과 대만 위기와 사이버 공격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각 사건마다 한국은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미군은 뒤늦게 쫓아가고 있었고 러시아는 공격했지만 오히려 한국 능력만 증명시켰으며 저는 이 흐름 속에서 관찰자로 남기로 선택했고
개입은 이미 의미가 없었으며 전쟁의 중심은 병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설계였고 한국은 그 설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공급망 가동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월요일 오후 4시에 워싱턴발 긴급 전문을 받았고 이강우가 제 옆에서 침착하게 서 있었으며 제 휴대폰 화면에는 국방부 작전국장 제임스 해리슨 준장에게서 온 암호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톰슨 분석관 즉시 귀환 명령이며 한국 측과의 모든 접촉 중단하고 정보 공유 차단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접촉 중단 명령이라니 워싱턴은 제가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했고 한국과의 연결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거였으며 이건 단순 귀환 명령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결 차단 명령 내렸습니다. 이강우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또 예상했다니 이강우는 워싱턴이 언제 개입할지까지 계산하고 있었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계속 한국 편에 설지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척 하겠습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 귀환 준비 중이라고 회신하고 실제로는 미군 내부 작전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강우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군법 위반 각오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했고 지금은 전장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이강우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해리슨 준장에게 회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귀환 준비 중이며 24시간 내 출발 예정입니다라고 입력하고 전송했지만 실제로는 항공편 예약조차 하지 않을 거였고 오히려 한국 측에 미군 작전 정보를 넘기기로 결심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가 뭡니까?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어요. 미군 유럽 전선 병력 재배치 일정과 중동 추가 철수 계획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고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정은 아직 차단되지 않았고 유럽 작전 관련 파일의 접근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저는 최신 병력 이동 일정표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에는 폴란드 전진기지 추가 증원 계획과 독일 람슈타인 기지 병력 재배치 일정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중동 이라크 기지 일부 철수 예정 날짜도 명시되어 있었으며 저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이강우 태블릿으로 전송했어요. 이강우가 파일을 받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용합니다. 저는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나토 합동작전 계획 문서도 찾아냈으며 러시아군 대응 시나리오와 병력 배치 우선순위가 정리된 파일도 다운로드해서 전송했어요. 이강우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분석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군 기밀 정보를 한국에 넘기고 있었고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지만 동시에 전장 균형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으며 워싱턴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만 제대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강우가 분석을 마치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군 병력 이동 일정 확인했고 무기 공급 속도와 방향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조정이라니 한국은 미군 작전 정보를 활용해서 유럽 무기 공급 타이밍을 최적화하려 하고 있었고 이건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작전 통합이었어요. 이강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스크린에 새로운 계획을 띄웠고 유럽 무기 공급 재조정안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으며 미군 병력 도착 시점에 맞춰 한국산 자주포와 포탄이 동시에 배치되는 일정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동시 배치라니 한국은 미군 작전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공급 체계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그 연결 고리를 제공한 거였으며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때 스크린 우측 상단에 긴급 알림이 나타났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 폴란드 국경 재집결 포착됐고 공세 재개 징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위성 영상이 나타났고 러시아군 전차 부대가 다시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병력 규모는 이전보다 증가한 상태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세 재개라니 러시아는
한국 무기로 밀렸던 전선을 다시 뒤집으려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압박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강우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럽 공급 속도 2배 증가하고 추가 포탄 긴급 수송 시작하십시오. 스크린이 다시 전환되며 인천항과 부산항 동시 출항 계획이 나타났고 K-9 자주포 추가 12대와 포탄 5만 발이 24시간 내 선적 완료 예정이라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2배 증가라니 한국은 러시아 공세 재개에 즉각 대응하고 있었고 제가 제공한 미군 정보로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으며 전선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담당 장교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폴란드 전선 한국산 자주포 추가 배치 완료됐고 러시아군 공세 차단 준비 완료됐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동부 전선에서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배치되는 영상이 나타났고 포신들이 러시아군 방향으로 조준되고 있었으며 나토 부대들이 후방에서 지원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전선을 바꾸고 있었고 한국은 미군 병력 이동 일정에 맞춰 무기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공세는 시작도 전에 차단될 예정이었고 저는 명령을 어겼지만 전장 균형을 바로잡고 있었어요. 이강우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동 추가 확전도 차단 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차단합니까? 이강우가 태블릿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했어요. 미군 중동 철수 일정 파악했고 공백 발생 전에 한국 정보망으로 사전 경보 제공합니다.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전 경보라니 한국은 미군이 빠지는 구역을 미리 파악하고 공격 가능성을 예측해서 경고하려 하고 있었고 이건 직접 충돌 없이 전장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강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군법 위반을 감수했습니다. 이강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쟁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겼고 정보를 넘겼으며 돌아갈 수 없었지만 동시에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았고 한국은 제 선택을 활용해서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안정시키고 있었으며 워싱턴은 여전히 흐름을 잃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 결정 석 달 후 저는 워싱턴 국방부 본관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목요일 오후 5시였지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최종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중동 유럽 동시 위기 대응 분석이었고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적을 수 없는 내용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전선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균형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군 공세가 재개됐다가 한국산 자주포에 막혀 다시 후퇴했으며 중동에서는 추가 미군 기지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한국 정보망의 사전 경보로 차단됐고 대만 해협도 긴장이 완화되며 중국 함정들이 점차 철수하기 위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선 안정화 요인 분석이라는 섹션에 나토 병력 재배치와 한국 무기 공급 증가와 러시아군 보급선 약화를 나열했지만 정작 핵심은 제가 제공한 미군 내부 정보와 한국의 완벽한 타이밍 조율이었고 이건 절대 공식 보고서에 적을 수 없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공식 보고서는 사실을 왜곡해야 했으며 진실은 따로 남겨야 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리며 국방부 감찰관 로버트 밀러가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밀러 감찰관이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톰슨 분석관 조사 종료 통보입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울 무단 출장 및 정보 유출 혐의 조사 결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본문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보류하지만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 즉시 징계 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기소 보류라니 군법회의는 피했지만 동시에 감시 대상이 됐다는 뜻이었고 제 행동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였어요. 밀러 감찰관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측과 접촉 금지되고
모든 통신 기록 제출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밀러 감찰관이 사무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통보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접촉 금지라니 이제 이강우와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고 저는 다시 워싱턴 시스템 안으로 돌아왔지만 제 시각은 이미 바뀐 후였어요. 저는 보고서로 돌아가 마지막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및 재현이라는 제목 아래 나토 협력 강화 필요성과 동맹국 정보 공유 체계 개선과 신속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 나열했지만 정작 써야 할 문장은 따로 있었고 저는 공식 보고서를 저장한 후 개인 문서 하나를 새로 열었어요. 파일명은 비공식 기록이었고 암호화 설정을 완료한 후 저는 처음 상황실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보호만 받는 나라라는 발언이었고 당시 저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으며 지금 데이터는 전혀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병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준비된 국가가 판을 바꾼 사례였다고 입력했고 중동 공격 예측부터 유럽 무기 공급과 독자 감시망 구축과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한국은 사전 설계된 시나리오를 실행했으며 미군은 뒤늦게 따라갔고 동맹 구조는 재편됐다고 적었어요. 저는 문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협박은 오히려 한국 독자 체계 완성 명분을 제공했고 전시작 정권 환수 발표로 동맹은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전환됐으며 한국은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전장 균형을 설계하는 주체였고 우리가 지키고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있었다고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암호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은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거였고 제 개인 파일로만 남을 거였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간단한 문장을 적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석 달 전 중동 기지 상황실에서 폭발 경보를 들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흐름이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 보고서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작전의 분석이었으며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관찰자로 시작해서 참여자가 됐고 다시 기록자로 돌아왔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뀐 후였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들을 USB에 백업하고 서랍에 넣어 잠갔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내일 아침 제출될 거였고 비공식 기록은 제 안에만 남을 거였지만 전선에서 일어난 일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고 유럽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중동 추가 확전은 차단됐고 한반도는 독자 방어 체계를 완성했으며 이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고 저는 그걸 직접 확인했으며 이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있었고 동맹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재편됐으며 전장의 균형은 준비된 국가가 바꿨고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으며 저는 이 진실을 기록했고 언젠가 누군가 이 파일을 열어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